김할머니는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고 김할머니의 하루는 조용한 집 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창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주방에서 혼자 아침밥을 차리고 손주들에게 보낼 작은 선물을 포장하는 것이 김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액자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웃긴 프로그램도 감동적인 영화도 어느새 눈물만 흐르게 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김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음악 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설고 어색했지만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음악교실 구석에 앉아 기타를 손에 쥐고 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주름이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씨였습니다. 김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린 62살의 남자였습니다. 박씨는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고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박씨는 다정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김할머니를 챙겼습니다. 기타줄을 조율해 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배려와 따뜻함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소소한 일상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김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누님 같은 사람이 더 좋아요. 그 말은 김할머니의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복지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을 걷고 동네 시장을 함께 돌고 낡은 찻집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씨는 늘 김할머니를 웃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 김할머니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10살 차이 나는 남자라니 혹시 김할머니의 돈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김할머니는 믿고 싶었습니다. 박씨의 따뜻한 눈빛,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거짓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때요? 나도 외롭고 누님도 외롭잖아요. 김할머니는 깊은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외로움이 김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다시 혼자 사세요. 괜히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나 김할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박한 신고식을 치른 후 김할머니와 박씨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집은 다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고 걷는 길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곱게 빗고 옷깃을 다듬으며 스스로를 단정히 꾸몄습니다. 설렘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김할머니와 박씨의 재혼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박씨가 먼저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따뜻한 커피향에 이끌려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으로 나왔고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 짧은 한마디에 김할머니의 가슴은 저릿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침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작은 부엌이 두 사람의 웃음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은 김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사소한 것에도 늘 김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시장에 가면 김할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하나 사들고 돌아왔고 골목길을 산책할 때면 살짝 김할머니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다정하게 김할머니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요리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레시피를 꺼내어 김치를 담그고 직접 장을 보아 손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박 씨가 식탁 앞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할머니는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김할머니는 종종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박 씨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세월의 쓸쓸함이 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둘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김할머니를 위해 작은 돗자리를 챙겼고 김할머니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가끔 기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박자가 엉망이고 음정도 틀렸지만 김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듯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던 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만함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가끔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겠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웃고 있는 박 씨를 믿기로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김할머니의 생일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집 앞 작은 꽃집에서 조그마한 꽃다발을 사서 건넸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초 하나를 꽂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누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매년 이 날을 축하합시다. 김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 둘은 소박했지만 함께라서 충분히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낡은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오래된 벽에 사진을 걸었고 작은 식탁에도 꽃을 놓았습니다. 삶에 다시 색이 입혀지는 듯 했습니다. 박 씨 역시 성실했습니다. 날마다 김할머니의 손에 약을 챙겨주었고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김할머니와 박 씨는 조용히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포근하게 따뜻했습니다. 박 씨는 김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고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김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씨는 낮게 콧노래를 부르며 김할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한 물이 흐르듯 잔잔한 행복이 번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교차하는 그 고요한 순간이 두 사람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박 씨는 꼭 어린아이처럼 이불을 끌어당겨 김할머니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런 박 씨의 어설픈 다정함에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감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꿈을 꾸기를 조용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김할머니와 박 씨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늦게 찾아온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할머니는 박 씨에게서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며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데 맥주 한 잔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맥주를 넘어서 소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쌓여가는 빈 병들을 볼 때마다 김할머니는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 술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해야죠.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이 나이에 뭐가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웃음에 다시 한번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음주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밤이면 술에 취해 어지럽게 비틀거리고 새벽이면 거실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박 씨의 모습을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던 박 씨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변명도 사라지고 술에 취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일도 생겼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때로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김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부드럽고 따뜻했던 박 씨가 술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김할머니의 집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창피했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김할머니는 박 씨를 감싸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혼 후 떠돌던 박 씨가 외롭고 지쳤던 세월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남몰래 술병을 치우고 박 씨가 술을 찾지 못하도록 냉장고를 깨끗이 비워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박 씨 몰래 금주에 좋은 약초차를 끓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김할머니 몰래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고 동네 작은 식당에서 소주 몇 병을 마시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밤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박 씨가 문을 쾅 닫으며 들어오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투덜대는 모습은 김할머니에게 점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박 씨에게 심하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날 김할머니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손을 떨며 소파 한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한밤중 부엌에 홀로 앉아 차가운 물을 마시며 김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술김에 그랬어요. 그 사과 한마디에 김할머니는 또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풀이 반복될수록 김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주 습관이 아니라 심각한 중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퍼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김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박 씨는 금전 감각마저 흐려져 김할머니 몰래 생활비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고 식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고 김할머니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할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부부인 척
자식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나 김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씨는 병원 상담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술에 손을 댔습니다. 김할머니가 아무리 애써 다독이고 감싸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에도 박 씨는 골목 어기작은 슈퍼에서 소주를 사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할머니는 박 씨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김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박 씨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술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알겠어? 박 씨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본격적으로 망가져 갔습니다. 밤이면 비틀거리며 돌아왔고 낮이면 침대에 파묻혀 악취를 풍겼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술병과 부서진 컵 조각이 굴러다녔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실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겨진 소파 커버를 정리하며 울음을 삼켰고 깨진 접시를 줍다가 손을 베어 피가 나는 것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박 씨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술에 취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훈계질이야. 너 같은 늙은이는 그냥 죽어야 돼. 박 씨의 고함 소리에 김할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함께 늙어가자고 속삭였던 그 입에서 쏟아지는 악다구니에 김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박 씨는 폭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김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고 심지어는 가벼운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목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무릎은 퉁퉁 부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밤이면 거실 소파에 웅크려 울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벌벌 떨며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웃들은 이상한 낌새를 차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면 괜히 피곤해. 동네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김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심지어 박 씨는 술에 취해 김할머니의 돈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아껴둔 적금 통장도 어느새 박 씨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할머니가 따지려 하자 박 씨는 소주병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네 덕에 이 고생하는데 그까짓 돈 좀 쓰면 어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할머니의 심장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날 새벽 피투성이 손으로 거실을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과 같이 있으면 나도 죽는다. 다음 날 김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웠지만 김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내디뎠습니다. 변호사는 김할머니의 손목에 선명한 멍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합시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싸늘한 종이 위에 꾹 눌러 쓴 자신의 이름을 보며 김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박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박 씨는 술에 절어 김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없으면 너 혼자 뭐 할 수 있는데? 너 같은 늙은이 누가 받아줘? 당장 나와. 김할머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등 뒤에 기대 앉았습니다. 박 씨의 주정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 박 씨는 지쳐 나가떨어졌고 김할머니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 없는 세상을 살 거야. 김할머니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를 찾아와 문을 부수려 하고 복도에 술병을 던지고 이웃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저 늙은 여자가 날 버렸다. 돈만 뜯어먹고 내쫓았다. 거짓말이 동네에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박 씨는 추하게 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난 박 씨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판사가 경고를 줬지만 박 씨는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같이 산 거야. 이 여자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재판정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단단히 굳은 얼굴로 모든 모욕을 견뎠습니다. 피해자였던 자신이 가해자처럼 몰리는 기분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김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 씨의 폭언, 폭행, 음주 문제는 명백했고 김할머니의 증거 자료는 탄탄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김할머니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위자료 지급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김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스카프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너머로 작게 비치는 햇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사실에 김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김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찌들어 엉망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씁쓸한 맛이었지만 그 씁쓸함조차 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김할머니는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하나하나 치워냈습니다. 깨어진 컵, 구겨진 이불, 박 씨의 헌옷, 술병들까지 모두 비닐봉지에 쓸어 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10개가 넘게 쌓였습니다. 김할머니는 그것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고 하나하나 발로 밟아 뭉갰습니다. 다시는, 절대 다시는. 김할머니는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이웃들까지 깜짝 놀라 창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은 쓰레기들을 트럭에 싣고 폐기물 처리장에 버리고 오는 길,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삭막했지만 김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새 침구를 깔고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밤새 꿈도 꾸지 않고 깊게 잤습니다. 오랜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찾은 평화였습니다. 김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김할머니는 따뜻한 커피를 끓이고 작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창 신나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허공을 가르고 발끝이 음악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김할머니는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금씩 사람들과 인사하고 복지관에도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낯설고 두려웠던 세상이 이제는 조금씩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김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늙었다고 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할머니는 한 송이 작은 꽃을 사서 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다.